26장 원소와 조조의 싸움. 손책이 죽자 그의 동생 송건은 손책의 시체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날 줄 몰랐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니 손책의 신하 장소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이제 울음을 그치시고 장례를 치르신 후 군사와 나랏 일을 돌보셔야 합니다. 송건은 장소의 말대로 이내 눈물을 거두었고 손책의 장례식을 정성 들여 지낸 후 강동 땅에 새로운 주인이 되었어요. 송건은 손책의 유언대로 그의 뒤를 이어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넓은 강동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걱정되었어요. 송건이 걱정 섞인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주유가 돌아와 송건을 향해 절을 올렸어요. 송건은 주유를 보자마자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의 뒤를 이어 강동 땅을 물려받았지만 어떻게 다스려야 좋을지 모르겠소. 송건의 걱정에 주유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로부터 영웅을 얻은 사람은 세상을 얻지만 영웅을 잃은 사람은 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장군께서 영웅을 곁에 두시어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강동 땅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유의 말에 송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 나라 안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장소와 상의하고 바깥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유와 상의하라고 하셨소. 그러니 그대는 내 곁에서 나를 잘 이끌어 주시오. 송건의 말에 주유는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장소는 지혜로운 선비이지만 부족한 제가 그토록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대신 제가 지혜로운 사람을 추천하겠사오니 곁에 두고 쓰십시오. 송건이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게 누구요? 주유가 대답했어요. 노숙이란 자입니다. 노숙은 어릴 적 아버지를 잃어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며 부자이지만 거만하지 않고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돕는 영웅입니다. 온갖 병법을 통달하여 군사 전략에 능하며 말타기와 활쏘기도 즐겨 무예를 익히기에도 게으르지 않으니 장군님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송건이 환해진 얼굴로 주유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대가 가서 노숙을 모셔오시오. 송건의 명령에 주유는 그 길로 노숙을 찾아가 송건의 뜻을 전했어요. 송건 장군은 지혜로운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영웅호걸입니다. 옳은 일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넓은 분이시니 강동으로 가 송건 장군을 도와주십시오. 주유의 말에 노숙은 강동으로 가 송건의 신하가 되었어요. 송건은 노숙을 매우 아꼈으며 노숙의 조언을 항상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송건이 노숙에게 물었어요. 지금 한나라 왕실은 어지럽기만 하오. 나는 아버님과 형님의 뜻을 이어받아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노숙이 대답했어요. 조조가 살아있는 한 한나라 왕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조를 없애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군께서는 우선 강동을 지키면서 힘을 기르십시오. 그런 후 북쪽이 시끄러운 틈을 타
먼저 황조를 없애십시오. 그 후 형주의 유표를 물리친 후 스스로 황제가 되었음을 알리십시오. 그런 다음 세력을 넓혀간다면 전하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황제라는 말에 송건은 크게 기뻐했어요. 그대의 말을 들으니 캄캄했던 눈이 환하게 트이는 것 같소. 앞으로도 옳은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나에게 말해 주시오. 노숙은 송건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인재를 한 명 추천할까 합니다. 송건이 고개를 끄덕이며 반짝이는 두 눈으로 노숙을 바라보자 노숙이 말을 이었어요. 제갈근이라는 사람입니다. 학문과 재주가 뛰어나며 효심도 깊습니다. 송건은 노숙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명령했어요. 그렇다면 당장 데리고 오시오. 그렇게 노숙에 이어 제갈근까지 송건의 신하가 되었어요. 제갈근은 송건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조조는 힘이 세고 지혜롭지만 원소는 욕심만 많고 슬기롭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장군께서는 원소를 멀리하고 조조를 가까이 하면서 전하를 다스릴 기회를 엿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송건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내 생각도 그러하오. 제갈근의 말에 동의한 송건은 원소와의 관계를 끝냈어요. 한편 손책이 죽고 손책의 동생 송건이 뒤를 이었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가 신하에게 물었어요. 송건은 올해 몇 살인가? 신하가 대답했어요. 19살이랍니다. 조조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손책보다 애송이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 기회에 그놈부터 무너뜨려야겠다. 조조의 말에 신하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조조를 말렸어요. 그것은 도리에 어긋납니다. 형이 죽어 장사를 지내는 사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겁하다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긴다 해도 크게 얻을 것이 없고 만약 싸움에서 진다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만 될 것입니다. 조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대의 말이 맞다. 송건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벼슬을 줘 다독여야겠구나. 그렇게 조조는 송건에게 벼슬을 주었고 높은 벼슬을 얻은 송건의 이름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한편 원소는 자신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조조와 가까워지는 송건에게 적대감을 느꼈어요. 원소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조조가 벼슬을 주어 송건을 꿰어내더니 두 놈이 힘을 합쳐 나를 위협하겠구나. 안 되겠다. 내가 먼저 그들을 쳐 싹부터 잘라내야겠다. 원소가 군사를 일으키려 하자 신하들이 말렸어요. 섣불리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시지요. 신하들의 말에 원소는 불같이 호통쳤어요. 겁쟁이들 같으니 너희들은 조조가 그리도 무서우냐. 원소는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기주, 청주, 유주, 병주 등 하북의 70만 대군을 일으켜 조조가 있는 허창으로 향했어요. 원소의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부랴부랴 7만 군사를 꾸려 원소와 맞서 싸우러 나갔어요. 조조와 원소가 마주친 곳은 관도라는 땅이었어요. 원소는 자신의 군사가 조조의 군사수에 비해 10배나 많은 것을 알고는 우쭐해졌어요. 하지만 원소의 신하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원소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군사가 숫자는 많으나 조조의 군사들만큼 용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군사들이 먹을 식량이 넉넉하며 말이 먹을 풀 또한 넉넉하니 정면 대결을 피하고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그러면 식량과 물자가 부족한 조조는 제풀에 지쳐 물러날 것이며 승리는 저절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원소는 조심스럽게 조언하는 신하들에게 비웃음을 띠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싸우지도 않고 어찌 이기겠느냐. 쓸데없는 말로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면 네 놈의 목부터 베어버릴 것이다. 조조의 군사보다 10배나 많은 군사를 가진 원소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신하에게 으름장을 놓았어요. 원소의 70만 대군이 관도 땅에 진영을 펼치니 그 길이만 무려 30km가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원소의 군사를 본 조조는 부하 장수와 신하들을 불러 모아 작전 회의를 했어요. 원소의 군사수를 보고 우리 군사들이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조조의 물음에 순육의 조카인 순유가 대답했어요. 순유는 순욱 못지않게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원소의 군사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군사 1명은 원소 군사 10명을 상대할 만큼 훈련받은 용맹한 군사들이므로 쉴 틈 없이 공격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한 가지만은 주의해야 합니다. 순유의 말에 조조가 물었어요. 한 가지라니 그것이 무엇인가? 순유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바로 시간입니다. 식량과 물자가 바닥나기 전에 싸움을 끝내지 않으면 승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조조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대의 말이 내 생각과 같다. 식량과 물자가 바닥나기 전에 싸움을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조조는 순유를 칭찬하고는 곧바로 부하 장수를 이끌고 원소의 진영으로 향했어요. 허저, 장유, 서왕, 이전을 거느린 조조가 늠름한 모습으로 원소의 진영을 향해 말을 달리니 황금 투구와 갑옷을 입고 비단 도포를 걸친 원소가 보였어요. 원소의 양 옆으로 장압, 고람, 한맹, 순우경이 나란히 서 있으니 원소의 모습 또한 제법 위풍당당해 보였어요. 조조가 원소를 향해 소리쳤어요. 내 너를 특별히 여겨 대장군에 임명하였거늘 네 놈은 무엇이 아쉬워 역적질을 하는 것이냐. 조조가 소리치니 원소도 지지 않고 조조에게 외쳤어요. 내 놈은 한나라 황제의 신하인 척하지만 실은 나라를 훔친 도둑놈이다. 너의 죄가 동탁보다 크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거늘 네 놈은 어찌 나에게 역적이라 하느냐. 조조는 원소를 향해 입을 삐죽대며 꾸짖기 시작했어요.
황제 폐하의 명령을 받들어 니놈의 목을 칠 것이다. 조조의 말에 원소가 발끈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황제께서 내린 비로 쓴 편지에 따라 역적인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비로 쓴 황제의 편지란 말에 조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얼굴이 붉게 타올랐어요. 조조가 소리쳤어요. 여봐라, 당장 원소의 목을 가져오너라. 조조의 명령에 장류와 허저가 달려나갔고 원소의 명령에 장압과 고남이 뛰쳐나갔어요. 4명의 장수가 두 패로 나뉘어 싸우는 사이 조조는 하우돈에게 군사 3,000명을 주고 원소의 진영을 공격하라 명령했어요. 느닷없는 하우돈의 공격에 원소의 군사들은 양쪽으로 줄지어 하우돈을 향해 화살을 쏘았어요. 수만의 군사가 하늘을 덮을 만큼 화살을 퍼부어대니 아무리 용맹한 장수 하우돈이라지만 당해낼 수 없었어요. 조조의 군사들은 순식간에 뒤엉켜 서로 밀고 밀리며 도망치느라 바빴어요. 원소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몰아치니 조조는 첫 싸움에서 무참하게 패하고 허겁지겁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기세가 오른 원소의 군사들은 관도를 부수고 허창까지 밀어 닥치려 했어요. 하지만 좁고 험한 길에 진영을 친 조조의 군사들을 뚫기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원소는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조조의 군사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원소는 어쩔 수 없이 조조의 진영이 훤히 보이는 곳에 자신의 진영을 세우고 하루에 서너 번씩 군사들을 보내 조조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며칠 동안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자 성격이 급한 원소는 안달복달했어요. 그러자 원소의 책략가 신배가 계책을 내놓았어요. 조조의 진영 앞에 흙을 쌓아 언덕을 만들게 하십시오. 언덕 위에 올라가 조조의 군사들을 향해 화살을 퍼부으면 조조의 군사들은 화살을 피해 멀리 도망갈 것입니다. 이때 관도를 소나기에 넣은 후 허창까지 쳐들어간다면 조조를 물리치는 일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것입니다. 원소는 무릎을 치며 크게 기뻐하고는 군사들에게 조조의 진영 앞에 흙을 쌓아 언덕을 만들라 명령했어요. 조조는 원소의 군사들이 땅을 파 흙을 퍼 나르는 모습을 보고는 혀를 찼어요. 미련한 놈들이 두더지처럼 땅을 파 쳐들어오려나 보구나. 그렇게 10여일이 지나자 아담한 언덕 수십 개가 곳곳에 솟아올랐어요. 원소의 군사들은 언덕 꼭대기에 올라앉아 조조의 진영을 내려다보며 조조의 군사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조조의 군사들은 머리 위로 쏟아지는 화살을 피해 허겁지겁 방패를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고, 화살이 소나기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구나. 원소의 군사들은 배를 잡고 웃으며 조조의 군사들을 놀려댔어요. 저놈들 꼴이 꼭 지렁이 같구나. 이놈들아, 그만 꿈틀대고 일어나 걸어보아라. 조조는 부하 장수들을 급히 모아
대책을 물었어요. 방패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야 죽지는 않겠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조조의 물음에 모두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조조의 책략가 유엽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계책을 내놓았어요. 적들이 화살을 쏘면 우리는 돌덩이를 날려 부수면 됩니다. 조조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어요. 돌덩이를 무슨 수로 날린단 말인가? 유엽은 조조 앞으로 나아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며 말했어요. 발석거라는 무기를 만들면 됩니다. 유엽이 발석거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자 조조가 무릎을 탁 치며 유엽에게 명령했어요. 지금 당장 발석거를 만들라. 그날 이후 도끼 소리며 망치 소리가 요란스럽게 이어지더니 3일 후 발석거 수십 대가 조조의 진영 앞으로 나와 원소의 진영을 바라보며 나란히 늘어섰어요. 조조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는 긴장되는 듯 바싹 마른 입에 침을 바르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언덕 위에서 화살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지금이다. 힘껏 쏘아 올려라. 조조의 명령과 동시에 돌을 싣고 있던 수십 대의 발석거들이 언덕 위를 향해 축구공만한 돌덩이를 날려보내기 시작했어요. 우박처럼 쏟아지는 돌덩이에 원소의 군사들은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져 순식간에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렇게 조조와 원소의 양쪽 군사들이 이렇다 할 싸움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동안 2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식량이 떨어져 난감해하고 있던 조조는 순욱이 지키고 있는 허창으로 식량을 마련해 보내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조조의 편지를 들고 허창으로 향하던 병사는 원소 군사의 눈에 띄어 붙잡히고 말았어요. 조조의 편지를 든 병사는 원소의 신하 허유에게 끌려갔어요. 허유는 원소의 책략가였지만 어릴 적 조조와 친구 사이였어요. 허유는 조조의 편지를 읽고는 곧바로 원소를 찾아가 말했어요. 장군, 지금 당장 군사의 일부를 돌려 허창을 공격해야 합니다. 조조가 이곳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바람에 허창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게다가 조조의 군사는 먹을 양식도 모자라니 그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소는 허유의 말을 비웃듯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어요. 꽤 많은 조조가 그 정도도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분명 허창에도 군사를 숨겨두었을 것이다. 허유는 답답한 듯 한숨을 크게 내쉬며 대꾸했어요. 지금 제 말을 듣지 않으시면 훗날 크게 후회하실 것입니다. 허유의 말에 원소가 발끈했어요. 그러고 보니 네 놈은 어릴 적 조조와 친구 사이가 아니었느냐. 네 놈이 조조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나를 죽이려는 속셈이 아니냐. 네 놈의 조언은 필요 없으니 썩 꺼지거라. 조조의 편지를 발견하여 기쁜 마음으로 원소를 찾아간 허유는 원소에게
칭찬은커녕 모욕을 받고는 물러나왔어요. 허유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 바른 말로 원소에게 조언을 했거늘 원소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어리석은 원소는 내가 섬길 영웅이 아니다. 그날 밤 원소에게 실망한 허유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조조에게로 향했어요.